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어느덧 며칠 후면 2022년이 끝나게 되네요.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겠죠. 나이가 늘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멋지게 늙어야지, 그리고 아주 즐겁게 늙어가야지 하는 생각 말이죠. 나이가 늘어간다고 비관하거나 좌절하기보단 오히려 그걸 인정하고 즐기는 것이 남은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는 누구나 드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저의 생각과 잘 맞는 유쾌한 나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책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도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이근후 지음, 메이분에서 펴낸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은 50년 넘게 수만 명에 이르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우리나라 정신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88년을 먼저 살아본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보석 같은 조언들을 담은 책입니다. 저자는 왼쪽 눈의 시력을 잃고 당뇨, 고혈압 등 7가지 병을 앓고 있으며 젊은 시절 가난과 전쟁 등을 거치며 힘든 생활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자의 인생은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에 더 가까웠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인생의 시련이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인해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소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 애써왔으며 인생의 중반기에 이르러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이면서도 철학적인 통찰을 건네줍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전하는 40가지 통찰이 누구보다 가장 먼저 자기를 챙기며 살고 싶은 이들에게 훌륭한 지침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이근후 지음. 아흔을 앞두고 비로소 드는 생각들. 나이 들었다고 억울해하지 말았어야 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 칼럼니스트 마이클 킨슬리는 42세의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에 걸려 남들보다 빠르게 노화를 경험했다. 그는 신체의 변화를 겪는 동안 느끼는 소외를 담아 처음 늙어보는 사람들에게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나온다. 킨슬리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수영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아침 수영장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노인은 킨슬리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내 나이가 90이요. 와, 놀랍네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노인은 칭찬에 우쭐해졌는지 가슴을 내밀면서 선언하듯 말했다. 나는 판사였다오. 나이까지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괜한 잘난 척이 킨슬리의 심기를 건드렸나 보다. 책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보겠다. 자신이 판사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난 뒤 그의 얼굴에는 별 상관도 없는 얘기를 어리석게 해버렸다며 전전긍긍하는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스스로를 한심해하는 것 같았다. 젊은 시절 자신이 판사였을 때는 그가 정말 판사였다면
처음 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자기가 판사라고 밝힐 필요성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괜히 우쭐대다가 꼴이 말이 아니게 돼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토록 떨쳐버리고자 했던 생각, 즉 늙은 바보는 이제 한물 갔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영장을 떠났다.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한물간 노인네였다. 누구나 한 번쯤은 비슷한 부끄러운 경험을 했을 테다. 나만 해도 그렇다. 젊었을 땐 내가 왕년애로 시작하는 선배들 이야기가 그토록 지겨웠지만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과거의 영화가 입 밖으로 나온다. 그나마 후배들 앞에선 입단속을 한다. 백수의 시니어들끼리 모이면 이만한 고관대장 모임이 없다. 대화의 주제는 대부분 과거에 잘 나갔던 이야기들이다. 왜 그럴까? 예전만치 못한 현재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다. 옛 이야기지만 6.25 전쟁 때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쓰던 말이 있다. 나 이북에 살 때 금송아지 메고 살았어. 별 볼 일 없는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런 말로라도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던 것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는 노래 가사가 있다. 그런데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기 쉬워도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기가 무척 어렵다. 우선 못남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바로 열등감이다. 정신분석학자 아들러에 따르면 열등감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우월한 존재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꼭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열등감이 잘못 작동하면 열등 콤플렉스에 빠진다. 원래 못났으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지레 좌절해버리거나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우월하다고 거짓된 최면을 거는 식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열등감을 이용해 돈도 번다. 교수로 봉직하던 시절 백과사전을 판매하는 외판원이 연구실에 들렀다. 그는 명색이 교수라면 당연히 영국에서 나온 백과사전 한 질쯤은 소장해야 한다며 나를 설득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 많은 책을 전부 읽을 것 같지도 않았고 필요한 책은 도서관에서 충분히 빌려볼 수 있었다. 나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그는 대출까지 알선해 줄 수 있단다. 내가 끝까지 거절하자 그는 회심의 한 방을 날렸다. 교수님은 이 대형 백과사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려 팔아보려는 수작이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안 그래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판원은 백기투항하며 자신이 왜 그런 말까지 했는가를 설명했다. 그는 거절하는 사람에게 다시 구매를 권하는 매뉴얼을 갖고 있었는데 매뉴얼의 마지막 단계가 열등감을 자극하라는 것이었다. 그때 만약 내 수중에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나도 잘난 체하고 싶은 마음에 사전을 사들이고는 후회했을 것 같다. 그만큼 열등감은 강렬한 감정이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열등감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나이가 들면 나빠지는 것이 많다. 우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생활의 활력이 줄어들다 보니 우울감도 쉽게 찾아온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줄어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한 명함사회다. 출신 학교, 최저학력, 공식 직함으로 사람을 구분하길 좋아한다. 그래서 공식적인 위치에서 내려온 은퇴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특히 높은 위치에 올랐던 사람일수록 더 크게 위축된다. 그래서인지 어떤 이들은 은퇴 후에 새로 명함을 만들어 뒷면에 자신이 달았던 공식 직함을 전부 써놓기도 한다. 한마디로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한때 나도 잘 나갔어 라는 것이다.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세월이 흘러 달라지는 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란 참으로 어렵다. 머리로 이해하긴 쉬워도 가슴으로 인정하긴 힘들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의 자신을 못나게 여겨서 열등감에 휩싸이면 과도한 짓을 저지르기 쉽다. 한마디로 오버를 하게 된다. 한때 높은 자리에 있었다며 갑질 아닌 갑질을 하려 들고 젊은이들을 향해 자꾸만 훈수를 두고 세상을 향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다. 어떤 사람들은 한창 때 몸을 되찾겠다며 성형에 큰돈을 쓰기도 하고 각종 건강식품과 운동기구에 집착해서 지켜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한물간 노인네가 될 수밖에 없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듯 인간도 생물학적, 사회적 정점을 찍고 나면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또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괴롭힌들 누가 연민의 정을 갖고 위로해주지도 않는다. 냉혹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도 한창 잘나가던 과거의 자신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애쓰는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누군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기술을 하나 꼽으라면 나는 정견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람에겐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체력이 떨어진 나, 사회적으로 협소해진 나, 경제적 능력이 줄어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구나 하고 느껴본다.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니다. 과거의 나는 그대로 멋졌고 현재의 나는 이대로 괜찮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삶을 괴롭게 만드는 열등감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왕년에 비해 현재의 내가 쓸쓸하게 느껴지는 당신을 위해 위로의 글을 남긴다. 앞서 수영장에서 만난 90살 노인의 손자가 쓴 것으로 킨슬리가 노인과의 일화를 뉴요커에 싣자 그에 대한 답글로 남겼다고 한다. 노인이 이처럼 멋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가 왕년의 판사였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텐데. 할아버지의 성함은 리처드 이반치였고 킨슬리가 썼듯이 당시 90대였으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로 20년을 봉직하신 바 있다. 만약 할아버지가 킨슬리의 글을 보셨다면 장수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잣대로는 옳지 않다고 지적하셨을 것이다. 삶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요소는 생명의 길이가 아니다.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가장 적절한 잣대는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온 방식이 되어야 한다. 할아버지는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사셨다. 할아버지께서는 동료들을 그들의 장점과 함께 단점까지도 아우르며 사랑하셨다. 또한 자신이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강했는데 단지 오래 살아남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열정적이셨기 때문이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기 때문이었다. 나는 킨슬리가 여전히 삶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슬프게도 할아버지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 지난 11월에 세상을 떠나셨다. 할아버지는 생애 마지막 일주일까지도 매일 아침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셨다. 소중한 사람들과 더 자주 연락하며 지냈어야 했다. 김재은 교수는 나보다 4살 많은 선배 교수님이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연구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심리학자로 은퇴 후에는 학문적 재산을 가지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꾸준히 애쓰셨다. 90에 가까운 나이에도 건강한 정신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후배로서 매우 존경스럽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를 선배로서 꽤나 깍듯이 모시는 줄 알겠지만 실상 우리는 작은 일로 티격태격하는 친구 사이 같다. 그만큼 격이 없고 열린 사고를 갖춘 분이다. 김재은 교수는 자주 내 평생 참 좋은 사람들하고 살았다라고 말씀하셨다. 주위에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후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 만남을 다음으로 미루었다가는 자기처럼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른다면서 말이다. 김재은 교수에게는 각별한 선배가 있었다. 그의 주치의였던 고 박문희 원장이다. 박문희 원장은 내가 국립정신병원에 재직할 때 원장으로 계셨기에 나도 잘 아는 분이다. 당시만 해도 척박했던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늘 앞장섰기에 따르는 후배 의사들이 많았다. 한마디로 정신의학계의 거목이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김재은 교수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김 교수, 인자 내가 안 보고 싶지? 평소라면 어이 김 교수, 점심이나 같이 하세라고 호쾌하게 후배를 호출할 사람이었다. 결코 자기 감정을 쉽게 내비치는 분이 아니었다. 그런 선배가 느닷없이 자기가 더는 보고 싶지 않느냐니. 김 교수는 순간 멍해졌다. 선배님이 많이 약해지셨나? 몹시 외로우신가? 그동안 소원했던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대답했다. 네, 곧 찾아뵙겠습니다. 안 그래도 찾아뵈려고 하던 터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김 교수는 박 원장의 부음을 들었다. 일주일간 이 핑계 저 핑계를 들며 곧장 찾아뵙지 않은 것이 김 교수에겐 통한으로 남았다. 이 일을 얘기할 때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말문을 연다. 내 평생 후회를 가슴에 안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찾아가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야 한다. 젊을 때 같으면 내일로 미뤄도 되지만 중년에 이르면 생각나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내가 보고 싶은 그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전화 한 통으로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도 없다. 이 나이가 되고 보면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해진다. 나는 연구실로 출근하면 컴퓨터부터 켠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곧바로 페이스북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한 친구의 생일이라는 알림이 떴다. 순간 어리둥절했다. 그는 몇 년 전에 타계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친구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메시지를 남겼다. 생일 축하하네. 그 동네도 살만한가? 그와 나는 의과대학을 함께 다녔다. 대학 시절 동기 한 명이 결혼하게 되어 친구들이 우르르 결혼식에 몰려갔다. 당시 나는 이 친구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의 한쪽 폐가 나빠져 곧바로 수술해야 할 만큼 위독했기에 내가 그의 곁에 남았던 것이다. 그의 페이스북 기록을 쭉 훑어보니 그때 결혼했던 친구도 작년 이 친구의 생일 때 축하글을 남겼다. 하지만 올해는 새로운 축하글이 없었다. 학생 때 결혼한 그 친구도 타계했기 때문이다. 대학을 함께 다녔던 친구들 가운데 반수 이상이 이미 하늘나라로 갔다. 살아있어도 건강 문제로 요양원에 들어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바깥 외출이 어려운 친구가 많다. 나는 가끔 대학 동기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는데 이제 답장이 오는 사람은 2사람뿐이다. 메일함을 열어볼 땐 덜컥 두려움이 몰려온다. 혹시 누군가의 부흥 소식이 날아든 건 아닌가 하는.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다. 그 외로움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다.
공유하는 추억이 많으니 하나하나 꺼내어 이야깃거리로 삼으면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겁다. 또 체력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왕성했던 내 모습을 기억해주는 친구를 만나는 일은 나이 들어 찾아오는 무력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동시대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 그러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에게 연락해보라. 훗날을 기억하며 머뭇거리기엔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 죽도록 일만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한창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던 1981년, 금성사, 지금의 LG는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 헌츠빌에 컬러 텔레비전 공장을 세웠다. KBS에서는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모습을 마치 회사의 홍보용 영상처럼 제작해 방영했다. 워낙 대기업의 위상을 강조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열중하던 시대였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사장이 미국 근로자의 가정을 방문해 그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사장이 물었다. 남편께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신 데 대해 무척 감사드립니다. 사장으로서 보답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월급을 올려달라고 할까? 아니면 보너스? 그런데 부인의 대답은 내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 사장님, 제 남편을 제 시간의 가정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당시로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이었다. 부강한 나라, 부자 국민을 목표로 불철주야 일만 하던 시대였다. 돈을 많이 벌어오는 가장이 최고의 가장으로 추앙받았다. 그런데 돈은 됐으니 남편을 제때 집으로 보내달라니. 그 후로 4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다. 이제 80을 넘긴 내 친구가 비슷한 후회를 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며 살 필요가 없었는데. 젊어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 애들은 이미 다 커버렸고 아내와는 서먹해져 버렸단다. 우리 나이 또래라면 이 말에 크게 공감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압축적 성장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희생을 강요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엄청나게 몰아세웠다. 농경사회에서 누렸던 느림과 안정은 사라지고 경쟁 속에서 쫓기는 삶을 살았다. 한때는 40대 연령군에서 과로사가 사망 원인 1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더 안타까운 일은 그러한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몇 년 전부터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하고 있단다. 젊은이들이 회사를 고르는 조건에는 연봉이나 고용의 안정과 더불어 워라밸을 얼마나 실천하는 회사인가도 포함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좋은 흐름이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경쟁적으로 일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 같아 씁쓸했다. 아내는 가끔 자신의 30, 40대를 돌아보면 머릿속이 휑하다고 한다. 일하랴 아이들 키우랴 너무 바쁘게 살아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머릿속이 휑한 것은 나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에는 아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아들은 초등학교 때 우리 부부가 모두 직장에 나가면 아무도 없는 집이 불안했다고 한다. 셋이나 되는 동생을 자기가 챙기고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소년가장이었다고 말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다니 아버지로서 참 미안했다. 오직 생존만을 목표로 구성원을 지나친 경쟁구도 속으로 몰아넣는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을 생각할 때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경제를 이끌어가던 시기는 한참 전에 지났다. 앞으로의 경제는 창의적인 인재로 인해 발전할 것이다. 창의성은 적당한 여유와 휴식, 용감한 시도와 실패 속에서 성장한다. 그러면서도 한편 생각해본다. 그동안 우리는 억지로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던 걸까? 우리는 왜 청춘을 바쳐가며 그렇게 일에 매진했던 걸까? 내가 처음 정신과에 발을 디뎠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은 외국 책에서 배운 내용과는 상당히 판이했다. 나는 책에 나오는 이론들을 현실에 적용해 보면서 의사생활을 해나갔다. 우선 연세대 전임 강사로 부임했을 때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제대로 된 번역서가 거의 없었다. 나 역시 학창시절에 원서를 가지고 씨름하듯 공부했던 터라 번역서가 어서 나왔으면 하고 바랐다. 하지만 아무도 번역을 안 하니 내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영어가 서툴러서 수천 번 사전을 들여다보며 힘들게 작업한 결과로 출간한 첫 번역서는 가뭄의 단비처럼 정신과 전공의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상담사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또 외국의 이론서에는 사이코 드라마나 미술치료 같은 기법으로 환자를 치료한 사례가 제법 실려 있었다. 전통적인 약물치료나 분석치료만 고수하던 때라서 그런 이야기가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다. 나는 어떻게 하면 사이코 드라마를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극작가 오영진 선생이 병원에 들렀는데 나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사이코 드라마를 소개하며 함께 시도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런 인연을 계기로 이강백 교수, 김상렬 연출가가 힘을 보태어 1974년에 국내 최초로 사이코 드라마 치료법을 실시했다. 또 1970년대 이화여대 정신과 주임 교수로 재직할 때에는 처음으로 개방병동을 운영했다. 환자를 침대에 묶어놓는 등의 비인격적인 폐쇄병동 시스템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였다. 해외에서는 개방병동이 대세였지만 병원 관계자와 환자 보호자들의 우려로 우리나라에선 시도조차 못하고 있었다. 다행히 학교는 나에게 병원 운영에 관한 전권을 주었고 나는 정신질환자도 사람답게 살아야 치료도 잘 된다는 신념으로 개방병동을 열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신나고 즐거웠다. 책에서 본 이론들을 실제 치료 환경에 적용하는 과정이 마치 돌무더기로 가득했던 땅을 밭으로 일군 농부 마냥 의미 있고 보람찼다. 그랬기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일에 뛰어들었다. 일이 주는 몰입감과 행복이 있었기에 머릿속이 휑할 정도로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토록 열심히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젊어서 죽어라 일만 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너무 일만 하느라 다른 좋은 것들을 못 보고 지나쳐서 아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왜 일을 그토록 열심히 했는가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일이다. 일이 주는 보람과 만족, 기쁨과 성취가 있었기에 일에 몰두하지 않았던가? 일을 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직업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끼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죽도록 일만 했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자신을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다. 인간의 행복 중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에서 누리는 보람이다. 그 보람을 한정없이 누렸으니 당신은 얼마나 행운아인가. 그래도 후회감이 크다면 그것은 뚜렷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끌려가듯 일했기 때문이다. 병원에 찾아오는 이들 가운데 번아웃 증상으로 찾아오는 40대 남자들이 꽤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일이 아닌 무언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대상을 찾거나 실행에 옮기는 데는 대부분 실패했는데 시간이나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뭔지를 도무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일과 삶의 균형을 외쳐봐도 공허한 울림에 그친다. 균형을 잡으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일에서 얻는 보람이 큰 사람인가? 관계에서 얻는 행복감이 큰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나답게 느껴지는가? 이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경쟁체제에 휘말리지 않는다. 남을 이겨 1등이 되는데 집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저 하고 싶은 일을 자기답게 하면 그뿐이다. 반대로 자기중심이 약할 때 사람은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한다. 세상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에 급급하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왜 죽도록 일만 했을까라는 후회가 들어도 청춘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난 후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일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자에게만 허락된 보람이자 성취다. 그러니 한때 일에 매진한 자신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일이란 평생에 걸쳐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다. 퇴직했다고 해서 일을 아예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만약 경쟁이 휩쓸려 일이 주는 의미와 즐거움을 놓치고 살았다면 이제라도 주관을 세워 자신에게 걸맞는 일의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법을 알았어야 했다. 언젠가부터 학술 모임을 마치고 뒤풀이에 참석하면 모임의 책임자가 내 곁에 다가와 은밀하게 묻는다. 선생님, 피곤하시죠? 학술 모임은 대개 하루 종일 이어지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누구나 피곤할 법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식 석상에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뒤풀이 자리에서 즐기기에 나도 빠지고 싶지 않다. 나는 특별한 배려에 감사하며 좀 더 앉아있고 싶은 마음을 전한다. 괜찮아요. 피곤하지 않은데. 잠시 후에 그는 나를 또 걱정해준다. 선생님,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괜찮다고 우기는 나에게 이번에는 책임자 곁에 있던 다른 회원까지 나서서 거든다. 선생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셔서 피곤하실 텐데 일찍 들어가 좀 쉬셔야죠. 아차 싶다. 책임자가 두 번째로 말을 건넬 때 털고 일어서야 했는데 때를 놓쳤다. 그러니까 단호한 명령이 숨은 말까지 듣게 되는 것이다. 물론 나이 들어 체력이 약해진 노학자를 위한 따뜻한 배려임은 틀림없다. 그러면서도 대선배가 오래 앉아 있으면 자리가 경직되고 불편하다는 속내이기도 하다. 나는 혼자서 피식 웃었다. 내가 젊었을 때 교수님들에게 했던 행동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젊은 교수 시절, 학회가 끝나면 내가 맡은 역할은 나이 많은 교수님을 얼른 집에 보내드리는 일이었다. 혈기왕성한 젊은 학자들은 언제나 뒤풀이를 기다리게 마련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들, 가까운 선후배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그런데 자유로운 자리에 어른이 계시면 좀 불편하다. 딱히 뭐라고 하시지 않아도 스승 앞에서 제자들은 자연히 말과 행동을 다듬고 절제해야 하니 부담스럽다. 나는 적당한 때를 노렸다가 교수님이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시면 재빨리 말을 건넸다. 선생님, 피곤하시죠? 교수님은 정말 그런가 하고 얼굴을 한번 쓰다듬어 본다. 나는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강공을 펼친다. 선생님, 택시 잡아놨는데. 자의반 타의반, 교수님은 얼결에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나곤 하셨다. 젊은이들 앞에서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다. 어찌 보면 야속하다. 나이 든 게 큰 잘못도 아닌데 왜 자꾸 젊은이들 눈치를 봐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내가 했던 짓을 돌이켜보면 그들의 심정도 헤아려진다.
다만 아쉬움은 남는다. 좀 더 앉아 있어도 되는데 좀 끼워주면 안 되나? 그래도 여기서 멈춰야 한다. 이제 모임의 주역은 후배들이다. 나이 들어서까지 주연 자리를 꿰차려는 것은 노욕에 불과하다. 노인의 미덕은 단연 절제에 있다. 어쩌면 후배들이 내가 하지 못할 절제를 앞서 도와주는 것이니 얼마나 고마운가. 절제는 연령을 떠나 누구에게나 고귀한 능력이지만 특히 나이 들수록 배워야 하는 삶의 기술이다. 절제는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능력이다. 그러려면 자각이 있어야 한다. 내가 누구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멈춰야 하는 때를 알 수 있다. 나에게는 절제를 몸소 깨우쳐주신 고마운 스승이 한 분 계시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 우리 반 친구들이 졸업한 뒤에는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정년 퇴임하셨다. 졸업 후 선생님을 다시 뵙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동창회였다. 나와 동창들이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선생님을 동창회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제안이 나왔다. 당시로선 보기 힘들게 개방적이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던 선생님이 그리웠다. 내가 선생님을 초빙하는 임무를 맡았다. 선생님은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제자를 기쁘게 맞아주셨다. 나는 선생님을 방문한 연유를 설명하고 동창회에 나오시라고 간청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 게 아닌가. 오랜만에 제자들을 보면 흥분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을 게 뻔하다는 이유였다. 최근 들어 말이 많아지고 두서도 없어지고 중언부언하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고 하셨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선생님의 진취적인 사고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기에 다들 꼭 한번 뵙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는 나는 더 이상 당시의 젊은 선생이 아니며 그런 이유라면 더더욱 나갈 수 없다며 극구 사양하셨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그런 모습이 비단 선생님뿐이겠습니까? 나이 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에 설득이 되셨는지 선생님은 한 가지 조건을 걸어 모임 참석을 허락하셨다. 그 조건이란 말할 내용을 짧게 적어서 낭독할 테니 양해해달라는 것이다. 당시 중년의 나는 그렇게까지 입단 속에 열을 올리는 선생님이 의아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동창회에 오셔서 글을 낭독하시자 그 이유를 대번에 이해했다. 한때 젊었던 선생과 앳된 제자들이 다시 만난 동창 모임은 매우 화기애애하게 흘러갔다. 잊혔던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나니 모두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간 듯했다.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실 차례가 되었다. 선생님은 써온 글을 펼쳐들고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역시 우리가 듣고 배운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하나하나 진취적인 뜻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몇 줄 읽어 내려가다가 그만 흥분을 하셨나 보다. 속사포처럼 이야기를 토해내시는데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만 삼천포로 빠져버렸다. 줄줄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혀 조리 없이 흘러갔다. 선생님이 염려하시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나는 선생님께 말씀을 마무리해달라고 적어서 쪽지를 드렸다. 선생님은 그 쪽지를 보시더니 말씀도 제대로 끝맺지 못하신 채 벌컥 화를 내셨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이러니 내가 안 나오려고 했는데 네가 조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다.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선생님의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날 보여주신 선생님의 태도는 훗날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절제가 강하시던 선생님은 어디로 가버리시고 저러실까 하는 연민이 컸다. 하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그 정도의 자각과 절제도 여간에선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 주변에 나이 들어 달라진 제 모습을 인정하고 나빠진 부분을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이가 얼마나 되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역부족한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이가 얼마나 되는가. 오히려 나이가 감투인 양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아직도 시대의 주역인 양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이가 훨씬 많다. 그에 비하면 이곳이 내가 갈 만한 장소인가, 이 말이 내가 해도 될 만한 이야기인가를 먼저 생각한 선생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아름답다. 한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우리들은 이제 조연으로 물러나야 할 때다. 후배들이, 자식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이 들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내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과감히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남은 시간과 에너지로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면, 후배들이 피곤하지 않냐고 자꾸만 물으면 두 말 않고 자리를 뜨라. 이형기 시인이 쓴 낙화의 첫 구절,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기억하면서.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어느새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네요. 제겐 어릴 적부터 1년 중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었고, 또 가장 좋은 추억으로 간직되어 오던 날이기도 한데요. 부디 여러분께도 그런 복되고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